저희 나름의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뭐냐면 동시에 연결하되 규칙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치고 나오셔도 되고 질문을 질문으로 대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화를 내셔도 되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듣는 청취자들이 판단하게 하자. 가능한 네. 어떤 규칙도 없이 진행한다. 왜냐하면 이쪽에 한 번 주고 이쪽에 한 번 주고 이쪽에 30초 주고 이쪽에 30초 주고 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두 분 모두 답답하시죠, 그럴 때. 자, 우선 이 최근에 지지율 갖고 말이 많습니다. 네. 두 분 다 선거도 많이 치러보셨는데 우선 이 지지율이 양자 구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문명호 최고위원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양자 구도가 계속 되고 있죠. 지금 금주 초에 나온 조사에 의하더라도 거의 뭐 박빙의 조사 또 약간 차이 난다 하더라도 거의 양강 구도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뭔가 모멘텀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철 의원님 들으시다가 중간에 치고 나오셔도 됩니다. 무규칙입니다. 네. 뭐 양강이라 해도 굳이 아니라고 저희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숫자를 숫자대로만 보면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일각일중 삼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든 상관없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꺾인 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의 급상승은 저 스스로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기를 거치면서 빠질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빠졌고요. 빠진 원인도 유치원 발언처럼 스스로 까먹어버려서 스스로 쌓지 않은 지지율을 스스로 까먹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반전의 모멘텀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문 의원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원래 뭐 지지율이라는 게 출렁거리는 것인데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 캐파가 있어요. 기본 캐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캐파에 아직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뭔가 좀 새로운 전략으로 또 지지율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좀 심심합니다. 저희가 무규칙과 이 대혼란을 바랬는데 너무 깔끔하게 각자 하실 말만 하시고 그러면 그 거꾸로 제가 중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 문 위원님. 네네. 이게 다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철희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반전 모멘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지지율 상승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현상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프레임은 새로움 대 낡음, 미래 대 과거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낡은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열망들이 강하게 잠재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적이고 단순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다란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안철수 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나라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결국은 이제 집약이 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집중될 수는 있지만은 대세는 지장이 없다. 대세는 안철수 후보가 쥐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대 미래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어떤 과거고 미래는 어떤 과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는 우리가 분열했던 과거고요. 미래는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은 통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벙벙하게 미래만 얘기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미래의 구체적인 상이 통합이다. 통합 정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미래 이 대립구도로는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거기에서 안철수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철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현상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20, 30, 40대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 30, 40대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안철수 지지와 안철수 현상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모멘텀이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현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분열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야말로 가장 반통합적이고 분열적인 후보 아니겠습니까? 당내 세력도 통합 못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도 끌어안지 못 하시면서 무슨 놈의 국가를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 통합하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고요. 호박에 죽은다고 소박 됩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통합 불운을 한 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실소가 나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정치는 생각이 다르면 저는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데 꼭 같은 당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총선 전에 당을 달리해서 나가신 이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더불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 50%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더불어 같이 간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같이 안 가고 김종인 대표 탈당을 했고, 또 박영선 의원이라든 또 지금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통합이 잘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냥 거칠로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쪽 지지자들이나 그쪽 내부에서는 반문재인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흐름은 갈수록 저는 이제 확산될 것이고, 결국 통합이고, 결국은 국민들 같이 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양쪽 또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에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컨대 문병호 최고위원님도 당회의 할 때 박지원 당대표 이 손으로 물러나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불협화음이나 잡음은 어느 정당에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거를 잘 정리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게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당에 있는 얘기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과거에 잘못된 분열된 정치 행태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당의 문제는 자기 당이 풀고 그것이 집 밖으로 심각하게 노출될 때 조언을 해주는 거는 필요합니다만, 저희 당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통합된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강변하시는 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제가 많죠.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패권입니다. 패권. 자, 두 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건데. 두 분 아주 마음에 들게 잘 싸우고 계신데요. 주제를 또 딴 데로 넘어가 보죠. 자, 그 부분은 충분히 듣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포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터가 큰 화제가 됐는데. 저는 이 포스터, 저는 이게 그냥 포스터 경진대회 나갔더라면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굉장히 잘된 포스터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좀 파격도 있고요. 괜찮다고 보는데. 화제가 돼서 부러우신 건 아니고요, 혹시? 아니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들 이 포스터 만들 때 조언을 많이 해보면, 이 정당 지지율이 없는 당의 후보일수록 정당명을 빼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을 보호해주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정당을 보호해주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당 정치를 하자는 얘기고,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당과 의회는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민주주의 정신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당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40석이라는 게 너무 이게 급조된 미니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좀 숨기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뺐다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꼼수인 거죠.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분은 정당 이름을 당당하게 써서 본인의 가치와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정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본인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거 어떻게 꼼수로 정당명을 슬쩍 빼버립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 의원님 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포스터 전략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이번 포스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요.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로서 성공했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뭔가 혁신과 미래를 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 틀에 벗어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스터에서 보여준 거죠.
꼭 굳이 과거의 틀에 묶여가지고 꼭 뭘 써야 된다. 당 이름을 꼭 써야 된다. 이것도 저는 과거의 틀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포스터에 보면은 색깔이 나와, 색깔이 이제 녹색이 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당 이름을 안 쓰더라도 그 당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구나 이렇게 느낌되는 것이지 거기에 꼭 국민의당 이름 써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정당명을 쓰는 게 과거에 묶여 있는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아니 국민의당 명 썼잖아요. 그 이름만 국민은 안 썼으니 그러니까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다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프로의 기법이라고 봐야죠. 문병호 의원님,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게 국민의당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그리고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국민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이기는 거고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지는 겁니까? 국민이 그렇게 편을 나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국민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낡은 과거의 대한민국에는 그 구태 정치에는 국민이 없죠. 기득권자들만 있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정치에는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기득권자가 주인이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긴다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것은 패권이 이기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은 국민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긴다는 표현을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패권이 이기는 거 국민이 이기는 게 아니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40% 50% 국민은 국민 아닙니까? 물론 그런 후보 지지하는 국민이 잘 싸우십니다. 꼭 과거에 근데 꼭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잠깐만요.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 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한 후보는 적폐 세력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병호 우리도 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한 바가 없어요. 국민이 왜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 그 포스트에 새로운 정치와 과거 정치 프레임을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 정치는 국민이 빠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치는 국민을 앞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자, 두 분. 그건 알겠는데 그럼 국민이 주인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자, 두 분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이긴다. 이 등식은 의원님? 다른 후보가 이기면 국민이 지는 거라는 걸 해석이 되잖아요. 의원님 이제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통합 얘기하고 하셨으니까 누가 지지선언이 이분한테서 누구에게로 갈까? 이 관심사가 되는 분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우선 이철희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이니까.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까요? 그건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후보 간의 개인적인 호불호나 앙금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대선이라는 큰 판,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나라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이런 순간에는 개인적인 호불호는 둘째 문제고요. 비전이나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정부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접긴 하셨습니다만 또 평생을 경제민주화에 바쳐오셨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통합정부 또는 경제민주화, 김종인 전 대표가 지향했던 가치 이걸 얼마나 수용하고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개인적 앙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이런 어젠다를 놓고 가치를 놓고는 저는 같이 갈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지선언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죠.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죠. 예. 그 김종인 대표님과 얘기를 해 보면은요. 김종인 대표께서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그런 그 소명의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과연 현재 그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가지고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후보 중에서 누가 과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김종인 후보께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어느 후보가 더 유능한가 그 부분을 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김종인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조합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확률로 보자면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다.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한다. 누구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다. 각각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분이 그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주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 저게 누구랑 뜻을 같이 하는구나. 누구가 지향하는 바를 공감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통합을 내세우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다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랑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누구도 지지 안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단 이제 안철수 후보냐 문재인 후보냐 둘 중에 한 명을 꼭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전혀 말씀 안 이미 문재인 후보께 이미 떠났는데 다시 그걸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제가요 그 김종인 전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을 오래 같이 해서 모셔봤던 입장인데요. 제가 공사석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그 양으로 따지면요.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장 안 됩니다. 가장 더 계십니다. 그건 뭐 똑같은.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실 거라고 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글쎄요. 각자 현재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철수 후보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뭔가 새로운 김종인 후보께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죠. 두 분이 각자 사석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씩만 공개해 주시면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알겠고요. 자, 그러면 바른정당이 안철수 후보 일부 의원이죠. 일부 의원이 바른정당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 유일로 의원요? 네네,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네네 지지할 수도 있다. 물론 한 건 아니군 아직.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뭐 당대 당 관계에서 연대를 하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바른정당의 뭐 의원님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환영하고 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저희는 뭐 민주당이 됐건 바른정당이 됐건 뭐 사안에 따라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교체론이 나왔잖아요. 네. 사퇴론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정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은 후보를 지지율 때문에 그만해라, 바꾸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른정당이 당이 만들어질 때나 유승민 후보를 뽑을 때 사실상 이번 대선에 이기기 어렵다라는 거는 그분들도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이 해야 될 일은 보수를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 바꿔내는 이게 제일의 과제이고 숙명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집중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왜 개혁보수로 가야 되는지 목소리를 끝까지 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바른정당이 중심을 잘 잡고 유승민 후보가 개혁보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이철희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의 바람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략 5, 6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의 이름이 실검회에서 각축 중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나 봅니다. 각 캠프에서 상대 캠프의 지금 문 후보 아들 문제나 뭐 문 후보의 가구 이야기 혹은 안 후보의 부인 문제나 뭐 빅W 발행 문제들이 있는데 각각 하나 정도 혹은 둘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의 어떤 검증 포인트 문제 제기를 해주신다면요. 먼저 뭐 이철희 의원 먼저 해보시면요. 문병호 단장님 먼저 하시죠. 네, 그러시죠 그럼. 네. 예, 양보도 하시고 서로. 문 후보님의 아들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젊은 일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지금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반칙과 특혜입니다. 이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뭐 취직도 되고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뭐 돈과 빽 있으면은 다 해결되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다 뒷전으로 밀리고 이런 것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그 채용됐을 때 특혜를 입었고 또 그 후에 무슨 뭐 어디 뭐 유학을 가고 또 뭐 퇴직금을 37개월째를 받고 뭐 해서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누렸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보는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실 분이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어떤 공적 기관을 이용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저희가 많이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속 시원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서류 제출 과정이나 뭐 기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 시원하게 그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아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병호 본부장님께서 이걸 기정사실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이라고 보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로 기정사실화하면 안 되고요. 의혹이 틀린 겁니다. 이게 2007년에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홍준표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에다가 고용노동부에가 감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감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을 때 다 수용한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당시 위원장으로 있을 때 다 수용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일부 절차적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나 특혜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2010년에 MB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또 감사를 했어요. 그때도 문제없다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가 MB정부가 어떻게 한 정부입니까?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서거하게 만들었던, 다시 말해서면 전 정부의 핵심, 대통령을 비롯해서 핵심들에서 탈탈 털었던 정부 아닙니까? 그 정부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면, 아들 채용에 부정이 있었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탈탈 털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못한 것인데, 이미 다 검증되고 확인된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증이라는 거는 새로운 팩트를 들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왔던 얘기들은 다 과거에 나왔던 얘기고 다 설명이 됐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이 반문재인 컴플렉스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문재인에만 반대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시고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 나와서도 계속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흥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이제는 반문재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집중하는 게 더 저는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충원드리고 싶습니다.